사장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로.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윤석이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묘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상도 지방의 작은 소도시 1990년대 후반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은 고요했고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에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쌓여 있었죠. 이곳에서 박동식은 아내와 함께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58빈 동식은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조기 퇴직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밭일을 하고 주말이면 읍내로 나가 택배 배송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갔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동식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마당 한켠에 있는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으로 아침을 든든히 먹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트랙터를 끌고 밭으로 향하죠. 가을 배추와 무가 제법 알차게 자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보, 오늘도 배추가 잘 자랐네. 동식은 밭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흙먼지를 털어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올해는 김장도 넉넉히 할 수 있겠어. 이웃들한테도 좀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지만 어딘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 소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둘 다 잠시 침묵했거든요. 대기업에 다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동식은 가끔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퇴근하면 소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느새 30이 된 딸은 바쁜 도시 생활에 치여 부모와의 연락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 생각이 나네. 동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그래. 요즘 연락이 너무 없어서 걱정돼.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 동식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던 동식은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청년 실업 같은 단어들이 매일 뉴스에 나왔거든요. 자신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밀려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어요. 아내가 먼저 받았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동식을 불렀죠. 여보, 소희 전화야. 응? 소희가? 동식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무슨 일 있나? 몸은 괜찮고? 동식은 급하게 물었죠. 딸이 이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소희는 한참을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동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해고당했어요. 소희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동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니요.
그것도 입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먼저 딸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동식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세요. 동식은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견뎌내야 할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부모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어디 가도 잘할 아이다. 동식은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일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있잖아. 고마워요, 아빠. 소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진짜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마음 추스르고 필요하면 집에 내려와. 알았지? 동식은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동식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소희가 울고 있던데? 소희가 회사에서 나왔대. 해고당했다고 하네. 동식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아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만 하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날 밤 동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일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 하나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1991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내 격리로 일하던 한미경이라는 여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동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일에 치여 살던 시절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미경은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가끔 업무상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녀의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지 동식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경과의 일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딸의 전화를 받고 나니 왜인지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동식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경의 얼굴이 나타났고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그 꿈의 내용은 금세 흐릿해져 버렸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디전자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사이로 박소희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어요.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처음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이미 소희의 해고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그 박소희구나. 무슨 일로 잘린 거래?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기획팀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대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희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소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개인 물건을 챙기던 중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을 위한 면담 요청이었죠.
소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복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인사팀장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제대로 된 설명은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소희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장실로 올라가세요.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정윤석 사장을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끄는 수완가로 유명했지만 직원들과는 거리감을 두는 편이었어요. 소희 같은 일반 사원이 사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복직에 대한 좋은 소식일까 하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윤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3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죠. 앉으세요. 윤석은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소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윤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왜 그런 줄 알고 계시겠죠? 윤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소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석은 서류철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소희 앞으로 밀어냈죠. 이것 좀 보세요. 소희가 서류를 들여다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정 청탁 관련 고발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는 소희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이런 일 한 적 없어요. 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윤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희가 거래처 직원과 만나는 사진과 통장 내역서였죠. 소희는 그 사진을 보고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거래처 담당자와 회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어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고, 소희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윤석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소희가 통장 내역을 보자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계좌인데 모르는 입금 내역이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이런 돈 받은 적 없는데. 윤석은 소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모른다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윤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복직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로...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윤석이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묘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소희 자체보다는 소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희 씨. 윤석은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혹시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윤석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예전에는 회사 다니셨지만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소희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윤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소희가 간청했지만 윤석은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석의 말은 최종 통보나 다름없었죠. 소희는 사장실을 나서며 혼란스러웠어요. 억울함도 컸지만 윤석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이상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장실에서 나온 후 소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소희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빠,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소희의 전화를 받은 동식은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새벽 동식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이 어색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동식은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소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역에서 만난 소희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동식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 이제 아빠가 함께 해결해보자. 고마워요, 아빠.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소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은 동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누명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됐거든요. 그 사장이란 사람과 직접 만나보자.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 사장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만나주실지도 모르겠고. 소희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부모가 나서면 달라질 수도 있어. 동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동식과 소희는 함께 디전자 본사를 찾았습니다. 동식은 평생 이런 대기업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딸을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로비에서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예상외로 윤석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만나주신다고 해요? 소희는 놀라워했어요. 그런가 보네.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보자. 동식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동식은 긴장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소희도 아버지 옆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사장실 문이 열리고 정윤석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동식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그 순간 윤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석은 동식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소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와 윤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동식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뭐라고 했나 지금?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동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어요. 아버님 맞잖습니까? 당신이 날 버린 그날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미경의 얼굴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미경과 똑같았어요. 미경이 아들. 동식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나시는군요. 윤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미경, 제 어머니 이름이죠. 소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동식은 딸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윤석을 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1991년 미경이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날, 자신이 파견 근무를 핑계로 도망쳤던 일들이요. 소희야. 동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가 잘못했구나. 윤석은 소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셨나 보네요. 저는 당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오빠죠. 소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윤석은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입니다. 몇 달 전에 당신 아버지의 DNA를 구해서 검사했거든요. 동식은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이 자신의 딸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석아. 동식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윤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윤석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한때 제 어머니를 버린 남자일 뿐이에요. 소희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자신을 해고시킨 사장이 이복 오빠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라니요. 그래서 저를 해고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그분에게 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동식은 윤석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윤석이 막았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동식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어요. 윤석은 동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30년이 지워집니까?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날 이후 윤석은 소희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희는 옆방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동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를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머릿속에서는 1991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식은 30 중반의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갓 태어난 소희 때문에 아내가 늘 피곤해했죠. 야근이 잦았고 회식 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한미경을 만났어요. 미경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동식보다 5살 어렸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야근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올 때면 동식은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집에 가면 또 아이 울음소리에 잠도 못 자고. 동식은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은 그런 동식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회사에서 미경과 대화하며 풀어나갔죠.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어느새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미경이 동식을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장님, 저 아이가 생겼어요. 동식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정말이야? 네, 확실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동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미경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파견 근무를 자청한 것이었죠. 미경아, 미안해. 나는 갈 곳이 있어. 동식은 그날 미경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부장님,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서 해. 미안해. 동식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것이 미경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파견을 간 동식은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미경의 소식은 일절 듣지 않으려 했고 동료들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일을 잊고 지냈죠. 몇 년 후 서울로 돌아와서도 미경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동식이 파견을 간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동식은 그렇게 과거를 묻고 살았습니다. 소희가 자라고 가정도 안정됐어요. 서울에서의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미경과의 일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윤석을 만나고 보니 그때 미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식은 자신의 비겁함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동식의 방으로 와서 물었어요. 아빠,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식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젊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잘못했어.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그럼 정윤석 사장님이 정말 제 오빠인 거예요? 그런 셈이지. 동식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어요. 그날 오후 윤석이 동식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둘이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동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석은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어요. 미경이가 힘들었겠구나. 동식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혼자서 절 키우느라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도 절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윤석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동식은 미경의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윤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언제?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시더군요. 동식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 때문에 한 여인이 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 거구나. 살아있는 채로. 동식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윤석은 동식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막상 아버지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에도 윤석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윤석은 복수를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소희를 해고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은 소희를 다시 회사로 복직시켰지만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연달아 맡겼습니다. 박소의 대리, 이번 주까지 이 프로젝트 기획안을 완성해 주세요. 윤석은 두꺼운 자료집을 소희 앞에 놓았어요. 소희가 자료를 펼쳐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보통 팀 전체가 한 달은 걸릴 일을 일주일 안에 해내라는 것이었죠. 사장님, 이건 혼자서는 능력이 부족하시다는 뜻인가요? 윤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해내던데요. 소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업무 태만이 되고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미션이었거든요. 결국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소희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라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부터 챙겨야지. 동료들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윤석은 소희가 야근하는 모습을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지만 복수심이 더 컸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며칠 후 윤석은 소희를 임원회의에 불러들였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소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발표를 시도했지만 당연히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발표를 하시겠다고요? 윤석은 임원들 앞에서 소희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민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소희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모욕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됐습니다. 회의 끝내죠. 윤석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박소혜 때문에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신데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추측들이 나돌았어요. 소희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었고 회의에서도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소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장과 문제가 있는 직원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언니,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소희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한편 윤석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동식의 일상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동식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박동식이라는 사람, 주변에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통하더군요. 사설 탐정이 보고서를 건넸어요. 하지만 과거 서울 생활할 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은 그 보고서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몰래 구한 동식의 머리카락으로 실시한 친자 확인서였어요. 사실 윤석은 소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동식의 오래된 사진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희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고 아버지가 박동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윤석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동식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듯이 자신도 동식의 딸을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기로 한 것이었죠. 해고시키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 지금의 괴롭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복수하고 있어요. 윤석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저희에게 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실행하면서도 윤석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소희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동식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요. 며칠 후 소희는 결국 몸과 마음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동료 하나가 소희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며칠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식은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야위어진 딸의 모습을 본 동식은 분노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구나. 동식은 그날 밤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석아, 이제 그만하자. 소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만하라고요? 윤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제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동식은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병원에서 나온 동식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윤석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도 무고한 딸이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었거든요. 동식은 윤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윤석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식은 직접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디전자 로비에서 윤석을 기다리던 동식은 경비원에게 쫓겨날 뻔했어요. 어르신, 약속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렸죠. 저녁이 되어서야 윤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식의 모습을 본 윤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윤석아, 동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윤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시간을 줘. 아버지가 부탁한다. 동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윤석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오세요. 10분만요. 지하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주차장 천장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윤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과요? 윤석이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동식은 윤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비겁했어. 윤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얼굴에 감정의 파동이 일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내 어머니 생각을 해. 혼자서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왜 그때는 모르셨어요? 윤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는 도망가셨어요? 동식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그냥 무서웠어. 가정이 무너질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무서우셨다고요? 윤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럼 제 어머니는 무섭지 않으셨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윤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죽어라 살아왔습니다. 그날 당신이 손만 잡아줬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줬다면, 동식은 윤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3세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찾아올까봐 이사도 한 번 안 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그 말을 들은 동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윤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엔 못하겠구나. 일어서세요. 윤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빠가 무릎 꿇어야 해. 동식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 고개를 숙였어요. 너한테, 내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윤석은 그런 동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부딪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석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어요. 동식은 고개를 들어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당신도 후회할 거라고, 그때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 동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경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윤석도 더 이상 차가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윤서가, 동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윤석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식은 거절당한 것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아빠 자격이 없지. 하지만 소희만은 제발 놔줘. 윤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소희 씨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고맙다. 동식은 진심으로 안도했어요. 그날 이후 윤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희에 대한 모든 징계와 괴롭힘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동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화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윤석은 약속대로 소희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했지만 마음의 정리는 쉽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소희와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괴롭힘이 멈춘 것에 안도하면서도 윤석이 자신의 이복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회사에서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동식은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서울로 올라간 동식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었지만 동식은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윤석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나라고 삐뚤빠뚤하게 쓰인 제목 아래에는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린 윤석이 상상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윤석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어린 윤석이 자주 했던 질문이었죠.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언젠가는 올 거야. 미경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윤석은 점점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윤석 앞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윤석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친필이었거든요. 우리 윤석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미안해.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란다.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엄마 대신 용서해 주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윤석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문득 소희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다음 날 윤석은 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소희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불안해했지만 윤석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석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소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가요? 소희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어린 윤석이 그린 그림과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편지를 읽는 동안 윤석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편지를 다 읽은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분이 윤석 사장님 어머니시구나. 네, 제 어머니예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소희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그리신 거예요?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그렸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윤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소희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외로운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버지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죠. 윤석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혼자 자라서 가끔 외로웠거든요. 그 말을 들은 윤석은 놀랐어요. 소희도 외동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외동이셨군요. 네. 그래서인지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소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소희야 라고 불러도 될까요? 소희는 잠시 멈춰서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복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니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윤석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소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윤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가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소희는 윤석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석도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연락하세요?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드려요. 많이 자책하고 계세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윤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동식에 대한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 주 후 소희가 윤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아버지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실래요? 윤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도 있었고 소희를 위해서라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희의 제안을 받아들인 윤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동식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와 소희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결국 윤석은 동식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동식 씨, 소희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윤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동식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소희 때문이기도 하고. 윤석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말이 없었어요. 동식은 윤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윤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죠. 오빠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소희가 윤석에게 물었어요. 별로 가리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는데 윤석은 말하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 분위기가 무거워졌거든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가 요리를 잘했구나. 네. 힘들게 일하면서도 항상 따뜻한 밥을 해주셨어요. 윤석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윤석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그 후로 세 사람은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였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었어요. 윤석은 동식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동식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윤석이 소희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묘소에 함께 가보실래요? 아버지도 함께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인사드려야죠. 이른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윤석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하얀 국화를 준비했고 동식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을 가져왔어요. 미경의 묘비 앞에 선 동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한미경이라는 이름을 보니 가슴이 메어졌어요. 미경아, 늦었지만 왔어. 윤석은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셔왔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도 함께 왔어요. 소희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라고 해요. 윤석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동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석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당부했던 용서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석이 조심스럽게 동식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어머니도 이제 마음 놓으실 거예요. 동식은 윤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석은 동식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동식은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개월 후 동식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윤석과 소희와 더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 동식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석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좋은 곳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동식은 작은 장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농작물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윤석과 소희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 배추 정말 싱싱하네요. 윤석이 아버지가 키운 배추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윤석이가 좋아한다니 기분이 좋네. 동식은 아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장터 정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식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는데 윤석은 그 맛이 어머니가 해주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요리를 잘하시네요. 윤석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이한테 배운 거야. 예전에 가끔 같이 만들었거든. 동식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어요. 그날 저녁 윤석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요. 1년 후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윤석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갔고 소희는 주말마다 장터 일을 도왔어요. 동식도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식이 두 자녀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됐어. 고마워. 저희도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윤석이 대답했어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세 사람은 뒤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어요. 에필로그. 누군가는 가족을 피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